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오미자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덩그러니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시간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만 하던 끼니들, 말동무 하나 없이 TV 소리만 켜놓고 지내던 외로운 날들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을요? 가족인데요. 가족. 그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큰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설렜어요. 손주들 얼굴도 매일 볼 수 있고 밥도 같이 먹고 밤에 말동무도 생기고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탁을 차리면 며느리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고 손주들은 제 방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불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저 듣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어머니, 오늘 점심은 뭐 해드릴까요? 가 어머니, 점심 준비해 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손주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가 어머니, 애들 좀 봐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허리가 아파 잠깐 쉬고 있으면 며느리가 싱크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방 정리는 어머니 구역이잖아요. 구역? 그 단어가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구역을 배정받은 사람이 된 걸까요? 나는 가족이 아니라 담당 구역이 있는 직원인가요? 아침 6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향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고 식탁을 차립니다. 아들 가족이 출근하고 등교하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집안을 정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시 주방에 섭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줍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하고 식사를 차리고 또 설거지를 합니다. 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매일같이. 어머니, 내일 반찬 좀 더 만들어주세요. 저희 야근해요. 어머니, 애들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정 갈 건데 애들 좀 봐주세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같이 사는데 서로 돕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해주세요라는 말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종일 집안일을 하고 저녁까지 준비해 놓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빨래는 왜 안 개키셨어요? 오늘 아이들 내일 입고 갈 옷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항상 미안해야 하지?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요? 엄마일까요?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그저 집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혼자 살았어야 했나 봐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네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야 하고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가족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들을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널고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 재료를 손질하고 늘 하던 대로 하루를 보냈죠. 저녁 준비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급한 발걸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 지갑 못 보셨어요? 지갑? 아니, 못 봤는데 왜? 며느리는 침실과 거실을 오가며 소파 쿠션을 들춰보고 테이블 아래를 살피고 부엌 카운터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불안해져서 같이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 그게 확실하진 않은데. 며느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현금이 자꾸 없어져서요. 혹시 실수로 가져가신 건 아니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실수로 가져갔느냐고요? 6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살던 시절에도 이웃이 떨어뜨린 돈을 주워주고 시장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받으면 다시 돌려주고 아이들에게도 남의 것은 손도 대지 말라고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며느리 앞에서 잠재적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혹시 깜빡하고 주머니에 넣으셨나 해서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다고요? 치매 걸린 노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더 비참했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계산도 또렷하게 하고 며느리보다 기억력도 좋은데 말이에요. 나는 내 지갑 손도 안 댔어. 네, 알아요. 그냥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확인이라는 단어가 더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며느리는 계속 집안을 뒤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정말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손에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제 가방 안쪽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과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었네 한마디로 끝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며느리는 지갑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울컥 눈물이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이제 와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으며 아이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물었고 아들은 회사 일로 피곤한지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며느리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실수로 가져가신 건 아니죠?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인가? 가족일까요? 아니면 의심받아 마땅한 외부인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있었다면 저는 혼자가 아니었을 텐데,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올 때마다
혹시 또 뭔가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불안했고 설거지를 할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 물건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빨래를 개면서도 며느리 옷은 따로 쌓아두고 청소를 할 때도 며느리 방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또 오해받을까봐, 혹시라도 또 의심받을까봐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을 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갑 사건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아들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 있잖아요. 며느리가 말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도 사실 좀 빠듯하거든요. 애들 학원비도 올랐고 생활비도 만만찮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저도 장 보면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형편이 어려우시면 기초수급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기초수급? 네. 어머니 나이에 수입도 없으시고 재산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신청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도 용돈 생기고 저희 부담도 좀 줄고 좋잖아요. 그 순간 가슴에 뭔가 무거운 돌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담. 며느리가 방금 부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어요. 그래, 나는 부담이었구나.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알았어. 알아볼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이 살았습니다. 가난했어도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일했고 남편 수입이 적어도 불평 없이 알뜰하게 살림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제 힘으로 모셨고 시부모님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가족이라고 했지만 결국 나는 돈이 드는 짐이었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아들도 옆에 앉아 있었고 둘 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난처한 상황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제 언니가 이혼 절차 중이라 집을 나와야 하는데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2달 정도만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언니 방은?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아이들 방은 못 비워주고 저희 방도 그렇고 해서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잠깐만 제 여동생 집에서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2달만요. 2달만 지나면 다시 모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어머니, 나가주세요. 그게 진짜 속뜻이었습니다. 언니가 이혼해서 갈 데가 없으면 당연히 여기 와야죠. 하지만 저는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저도 이 집이 유일한 곳인데 저는 왜 밀려나야 하죠?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지켜주지도 편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며느리 언니보다도 우선순위가 낮은 사람이구나. 아들에게도 나는 더 이상 지켜야 할 엄마가 아니라 골칫거리구나. 알았어.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내가 나갈게.
며느리가 안도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2달만요. 정말 2달만. 아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2달 아니야. 나는 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올 거다. 네. 어머니, 무슨.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라고요? 아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잠깐만 부탁한 거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웃었습니다. 너희한테 나는 부담이잖아. 기초수급 받으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무슨 면목으로 여기 있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걱정 마. 엄마, 내 짐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은 처제 맞을 준비나 해.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 1년 넘게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방도, 이 집도, 이 가족도 저와는 상관없는 곳이 되는 거죠.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로 혼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40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 월급이 적어서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이 돈을 조금씩 보탰고 아이들 학비가 모자랄 때도 여기서 꺼내 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겨뒀어요. 언젠가는 나도 이 돈을 써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이 지금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손주들이 쓰는 걸 보고 배워뒀던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검색창에 원룸, 월세, 저렴한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매물을 보다가 눈에 띄는 곳이 있었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원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오래된 건물이지만 깨끗해 보였고 무엇보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인다는 설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그 집 아직 있나요? 부동산 중개인은 친절했어요. 오늘 당장 보러 올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1시간 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 보러 가. 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고 2층이라 조용했어요.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정말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괜찮은데 혹시 자녀분들은 아시나요? 네, 알아요. 거짓말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럼 계약하실 건가요? 네, 오늘 바로요. 그렇게 저는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만의 집을 얻었습니다. 남편 집도 아니고 아들 집도 아니고 오롯이 제 이름으로 계약한 공간이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짐을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 책 몇 권, 남편 사진, 손주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몇 장.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눴습니다. 가져가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았어요. 저녁 무렵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들어와.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짐 싸는 걸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진짜 가는 거야? 응,
엄마, 우리가 2달만 부탁한 거잖아. 진짜로 나가는 건. 너희가 원하던 대로 해주는 거야.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그런 뜻 아니었어. 진짜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봤습니다. 그럼 뭐였어? 처제 올 때 나보고 잠깐 다른 데 가 있으라는 거? 2달 후에 돌아오면 다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 엄마, 너는 말 안 했지. 기초수급 받으라는 것도 나가달라는 것도 내가 직접 입으로 말하진 않았어. 근데 너는 고개는 끄덕였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내 아내 편을 든 거야. 알아. 그게 맞는 거야, 결혼했으면. 근데 나는 내 편이 없더라.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주더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깨를 떨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이제는 아까웠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었고 이제는 더 이상 울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들어도 돼. 이제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엄마, 어디 가는데? 연락은 할 거지? 바닷가 쪽에 작은 방 하나 얻었어. 걱정 마. 살 만큼은 있어. 혼자 어떻게 살아? 평생 혼자 산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혼자 못 살 것도 없지.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다 쌌습니다. 큰 여행 가방 하나와 보스턴 백 하나. 68년 인생이 그 안에 다 들어갔어요. 거실로 나가니 손주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잠깐 여행 가. 언제 와요? 나중에. 거짓말을 했지만 손주들은 순수하게 웃으며 안녕히 다녀오라고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1년 넘게 살았던 집, 가족이 있다고 믿었던 집, 하지만 결국 제가 있을 곳은 아니었던 집.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바빠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들만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잘 살아. 건강하고. 엄마도 연락해. 그래.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나만의 인생이.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죠. 지금 저는 동해안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짠하고 비린 냄새. 어릴 적 고향 냄새 같았어요.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첫 주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빨래하고. 하지만 이상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졸리면 더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났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남의 아침밥을 차려야 하는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점심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었어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 어머니, 오늘은 이거 해주세요라는 요구도 없었고, 이게 뭐예요? 어제도 이거였잖아요 라는 불평도 없었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달랐어요. 예전엔 며느리가 적어준 장바구니 목록을 들고 다녔죠. 이건 꼭 이 브랜드로요.
이건 할인하는 거 사오세요. 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먹고 싶은 것,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담으면 됩니다. 카트가 가벼웠어요. 한 사람 먹을 것만 사면 되니까. 계산대에서 혼자 사세요? 라고 물어보는 직원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그 말이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경로당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지나가다 문이 열려 있길래 안을 들여다봤는데 할머니 몇 분이 화투를 치고 계시더군요. 새로 오신 분이네.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경로당 식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은 모두 따뜻했어요. 제 사정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왜 혼자 사는지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웃었어요. 정숙이 언니, 영자 언니, 명자 언니 모두 제 또래였고 모두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나도 아들 집에서 살다가 나왔어. 며느리가 날 갈보듯 하더라고. 나는 딸 집에 있었는데 사위가 눈치를 주더라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해.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버려진 게 아니구나. 저녁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저렇게 밀물과 썰물이 있는 건가. 지금 제 인생은 썰물이 빠진 뒤 고요한 시간 같았습니다. 고요하지만 평온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건강해? 응, 잘 지내. 밥은 잘 먹어? 그럼, 너희는? 응. 잘 지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고,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어요. 어색했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가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움은 제 몫이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보고 싶어서. 아들은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눈가에 그늘이 졌더군요. 들어와. 좁은 방이지만 아들을 앉혔습니다. 차를 끓여주고 옆에 앉았어요. 엄마 여기서 어떻게 지내? 보이는 대로야. 혼자 밥 먹고 경로당 가고 바람 쏘고 외롭지 않아? 너희 집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겁니다. 기다렸던 말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처제는 어떻게 됐어? 처제는 한 달 전에 나갔어. 다시 집 구했대. 그래서 이제 나 돌아오라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 그땐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이제 알았어? 응. 엄마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더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가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아, 응?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엄마,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엄마 혼자 사는 게 힘들잖아. 너희 집에 있는 게 더 힘들었어. 여기는 아무도 나한테 뭐 하라고 안 해. 아무도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 이게 훨씬 편해.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끔 보러 와. 그리고 손주들도 데려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근데 같이 살진 않을 거야. 엄마, 가.
아내한테 잘해줘. 나는 괜찮으니까. 아들은 울먹이며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68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뒷바라지였습니다. 이제는 오미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 오미자로.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제 리듬으로 살 겁니다. 천천히 제 속도로. 혹시 이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고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나 용기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